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가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를 잘 공개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좀 일찍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레드의 스칼렛 W입니다. 자, 레드라는 카메라가 카메라 회사예요. 어떤 카메라들이 나오냐면은 뭐 웨폰, 그리고 뭐 몬스트로, 에픽 W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통폐합을 했어요. 이름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통 털어가지고 DSMC2라고 이름을 딱 합쳐버렸어요. 그 전처럼 복잡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던 거를 싸그리 다 빼버리고 하나로 통폐합을 하면서 가격을 낮췄어요. 제일 비싼 게 레드 몬스트로. 몬스트로 여기 한번 봅시다.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 놨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죠. 제일 비싼 게 몬스트로 54,500달러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힐리움 8K S35 이렇게 돼 있는데 24,500달러예요. 그 아래가 제미나이 5K S35 19,500달러. 와, 하나 또 생겼네요. 힐리움 8K S35 모노크롬. 이건 얼마야? 24,500달러. 야, 이거는 모노크롬이랑 일반이랑 가격이 똑같네요. 모노크롬을 뭐하러 사라고 이렇게 또 이상한 걸 올려놨지? 자, 이렇게 DSMC2 라인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DSMC2 라인업에서 번외로 빠져있는 것 중에서 좀 가격이 높은 게 스칼렛 W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저렴한 거, 그러니까 레드 카메라 중에서 현존하는 레드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레이븐이에요. 근데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무조건 캐논 렌즈를 꽂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나머지 것들도 뭐 호환은 다 되는데 센서가 작아요. 그러니까 레이븐은 레드에서 기획했을 때도 뭐 입문자용, 레드 입문자용이나 아니면 뭐 좀 저렴한 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헬리캠이라든가 짐벌같이 어딘가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카메라로 기획을 했던 것 같고, 프로덕션이라면 가장 미니멈한 게 이 스칼렛 W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요 모니터, 손잡이, 렌즈, 배터리, 그리고 요 뒤에 보면 IO 익스팬더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 다 빼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이 마운트도 빠지고 요걸 보고 브레인이라고 불러요. 요것만 12,500달러예요. 지금 환율이 1,130원인가 그 정도 하니까 1,4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그리고 이 캠코더잖아요. 캠코더라서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일단 관세가 8%가 붙고 부가세가 10%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20%가 붙던가?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국내 정식 수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이제 레드닷컴 들어서 홈페이지만 보면서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달러값만 보는데, 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파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이걸 이제 DB인사이드에 수입하는데 DB인사이드 이걸 막 하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DB인사이드가 그래도 꽤 열심히 정직한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이걸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고로 샀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안 넘어오냐면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이 사라져요. 이게 1년 보증인가 2년 보증인가, 그런데 그 브레인에 대한 품질 보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뭐 문제가 생겨서 박살나면 돈 다 내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를 샀을 때 그 보증비만 3개월에 600달러? 1년에 뭐 1200달러인가 1500달러인가 뭐 하여간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돈이 들어가요. 그 품질 보증 AS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면까지 계산하면은 DB인사이드에서 그냥 정식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싸게 먹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DB인사이드를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분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7인치 모니터예요. DSMC2하고 DSMC1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DSMC1은 옛날 모델은 이 옆에 잭을 꼽는 구멍이 달려가지고 잭을 이렇게 꼽아서 본체에 이렇게 연결해야 됐었는데, DSMC2로 오면서 여기 이제 단자들이 쭉 보이시죠? 이 단자를 통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영상이 올라와요. 그리고 작은 게 4.7인치고 큰 게 7인치인데 4.7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만 끄덕끄덕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7인치는 좌우로도 움직여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앞뒤로만 움직여도 상관없는 게, 이렇게 붙였을 때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 탑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게 이렇게 오다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야, 조그만 탑핸들하면 안 걸리네. 이래서 이걸 제가 달아둔 거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탑핸들은 확실히 걸리는데 조그만한 탑핸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지짝같이 맞아 떨어지네요. 이게 기분 나쁘네. 좀 큰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큰 걸 쓰게 되면은 전력을 좀 더 먹고 뭐 그런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작은 모니터를 쓰는 장점은 전기적인 부분하고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 큰 모니터를 쓰는 장점이 잘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 작은 모니터를 안 달아봐서 그런데 큰 모니터를 붙이면 한 번씩 이제 영상이 버벅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떴다가 번쩍하면서 다시 뜨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레드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탑핸들입니다. 제가 이걸 왜 붙였냐면은 이 큰 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큰 걸 붙이면 저 모니터도 걸리고 배터리에도 걸려요. 그게 조금 가슴이 아픈 점인데, 요 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녹화 버튼이 달려 있어가지고 녹화를 할 때 수월해요. 그런데 붙였는데 배터리가 안 빠져요. 탑핸드에 걸려가지고. 얘만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레드의 오리지널 그 레드 브릭? 아마 그런 이름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배터리인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길어가지고. 이 레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153W고,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 얘는 블루쉐입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했을 거예요.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터리 얘기를 계속 가봅시다. 레드 브릭이라는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 V마운트 배터리 중에서 길이가 요만하고 되게 조그만한 배터리가 있어요. 47W인가 42W인가 그런 애가 있어요. 걔는 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맥시멈 1시간 반일 거예요. 그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DSMC1에 붙이던 이 오른쪽 손잡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걔가 DSMC2에도 썼는데 그거 어디 쓰냐면은 이 뒤에 길다랗게 돼가지고 팬텀 파워 달리고 그런 모듈이 있어요. 그 익스펜더 이쪽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현역이고, 그리고 레드 볼트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 V마운트도 아니고 전용 배터리인데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뒤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이게 이쁘장하게 생긴 배터리가 있어요. 그런 녀석이 있어요. 딱 요 네 가지 배터리를 레드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서드파티 브랜드들 아무 데서나 나온 V마운트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골드 마운트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철컥 들어오는 배터리가 있거든요. 골드 마운트를 또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든 배터리는 뭐를 쓰든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레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 여기 레드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이 마크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가능하면 떼어내가지고 딴 데 붙여놓고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배터리랑 탑핸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또 띄어야 돼. 그리고 윗면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 붙이는 자리가 있고, 그 뒤에가 요 손잡이라든가 혹은 여기 기역자로 옆에 사이드에 붙이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걸 붙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게 흡기 팬이에요. 배기는 이 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DSMC1하고 DSMC2의 어떤 가장 큰 차이는, 예전 카메라들은 앞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위로 빨아들여가지고 뒤로 나와요. 카메라를 촬영하겠다고 이렇게 뒤에 딱 있으면 뒤로 뜨거운 바람이 막 이렇게 나와요. 장점이 뭐냐면 겨울에 배터리가 얼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켜놓으면 이 열기 때문에 배터리가 따끈따끈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여름에는 아마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조금 힘들지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IO 익스펜더에서 어댑터를 연결해가지고 배터리를 요 정도 포지션에 만들어 놓는 장치를 따로 팔아요. $250 정도?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IO 익스펜더 말고 베이스 익스펜더라는 게 있어요. 이 뒤에 V마운트 이것만 빠지고 USB가 빠져있는 물건이 있는데, 걔는 베이스 익스펜더에다가 연결하는 배터리 슬롯을 또 저기 우등 카메라에서 만들어 팔거든요. 걔도 연결하면 배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배기를 차단하면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면 이 큰 핸들도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IO 익스펜더 이걸 띄어야 되나? 띄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브레인에 요 달라붙어 있는 요 까만 게 IO 익스펜더인데, 되게 재밌는 게 레드의 제일 조그마한 배터리는 안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자석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저는 요게 좀 재밌는 점이었어요. 자석이 들어있는 이유. 이게 왜 자석을 넣어놨을까요?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위에 헤드폰 출력이랑 마이크 입력이 있어요. 근데 예전 거랑 좀 달라진 게 요 아이오 익스팬더에는 팬텀 파워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중에서 팬텀 파워를 필요로 하는 마이크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밑으로 USB 파워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여기 뭐 딴 거 들어가는 거 아니고 파워만 나와요. USB 파워 나오고, 그리고 뭐 TC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컨트롤하고 싱크돼 있는데, 싱크는 뭐 TC 타임코드 싱크겠고, 컨트롤은 녹화하는 그 신호를 집어넣어주는 기계가 있을 테니까 걔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HDMI 나오고 SDI 나오고, 그리고 이 뒤로 파워가 별도로 꽂히는 자리예요. 이 아이오 익스팬더의 중요한 기능이 HDMI하고 SDI 출력인데 1080밖에 안 나와요.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1080 신호가 양질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그 화면이 그냥 모니터로 봐서는 모르는데, 제가 이걸 기계에다 꽂아본 적이 있거든요. 기계에 이걸 꽂아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과히 그렇게까지 막 레코더로 레코드할 정도로 가치 있는 영상이 튀어나오지 않는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것들이에요. 그냥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할 때 쓰시는 거지, 이걸로 레코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이 커다란 놈들 가지고 녹화가 가능한가? 하긴 뭐 레드에도 텔레비전 중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걔를 달면은 꽤나 괜찮은 화질을 뽑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아이오 익스팬더는 측정해 보면은 나오는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파워 버튼이고요. 여기 요 까만 거, 요 위에 붙이는 장치도 있는데 스칼렛 W에다가 붙이기엔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대충 쓰고 있어요. 자, 앞으로 오면은 렌즈를 꽂아놨어요. 가일 사이즈 50mm 1.4를 꽂아놨는데, 이거 저는 이제 카메라를 미제를 쓰고 렌즈를 이제 독일제를 샀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딱 뒤집어 보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죠.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칼자이즈 브랜드를 달고 있는데 일본의 코시나에서 만드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렌즈를 본의 아니게 또 어지간하면 이제 일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른 거 써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마운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캐논 알루미늄 마운트예요. 캐논 티타늄 마운트가 있고요. 캐논에 글로벌 셔터가 들어가는 그 마운트 이름이 뭐야? 글로벌 셔터. 하여간 이렇게 세 가지 마운트가 캐논에 있어요. 그 글로벌 셔터를 사용하는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ND 필터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ND 필터를 전자식으로 가변 ND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녀석들 그냥 알루미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 4개를 풀면 이 마운트가 떨어져가지고 PL 마운트로 바꾸신다든가 니콘 마운트로 바꾸거나 혹은 라이카 M 마운트로 바꿔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꽂으실 수가 있는데, 라이카 M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뒷단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뭐 광각 렌즈들 계통에서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저 안에 제가 이거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OLPF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옵티컬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서 센서에 붙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뭐 이 OLPF에 지금 제가 스탠다드를 꽂아놨는데, 스탠다드 말고 뭐 스킨톤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나이트, 밤에 쓰는 필터, 이건 진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필터를 바꿔 끼임에 따라 가지고 좀 영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갖다 골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커스텀 원투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원하는 기능을 이 키잉 뭐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걸로 배치하실 수가 있고, 레코드 버튼 그거 달려 있습니다. 자, 오케이. 렌즈를 그래서 꽂아 놓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쪽에 이제 레코딩 모듈인데, 요게 전용 메모리 카드예요. 240기가짜리를 제가 지금 달고 있는데, 이거 뭐 512짜리가 아니고 480기가가 있죠. 그리고 960기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갖다 꼽는데 메모리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비싸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레드 유저가 레드 메모리 카드가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레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8분의 3인치 나사 2개 들어가고 4분의 1인치 나사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열 배출구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어떤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카메라를 켜고
내부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DSMC1이 부팅이 빨랐어요. 이거보다 좀 빨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DSMC2로 오면서 부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야? 이제 마크가 떴군요. 그러니까 DSMC2로 오면은 부팅을 해놓고 안 끄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DSMC1이 저기 뭐야 한 58W, 60W 뭐 그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얘가 전기를 조금 더 먹는 것 같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빨리 넘어가. 초기화하고 있어요. 지금 떴어요. 꽤 오래 걸리죠.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은 SSD가 몇 프로 남았다고 써 있고 그 오른쪽에 15.6V로 배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써 있는데 걔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 나와요. V 마운트로 돼 있고 15.6V 4.5A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5.6V 곱하기 4.5 봅시다. 15.6 곱하기 4.5A 하면은 지금 70.2W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모니터가 좀 커져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70W 정도를 소모를 하니까 이게 150W, 156W였나요? 153W구나. 이 153W니까 70W 계산해 보면은 2시간보다 조금 더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제가 또 그 문송합니다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리플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근데 대충 그게 아니던가? 항상 이럴 때 자신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드렸고 왼쪽부터 왼쪽 위에 지금 59.94 FPS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자. 5K 와이드 스크린인데 이거를 그냥 5K로 갖다 놓으면은 이제 50프레임까지 떠요. 그러니까 얘가 5K 카메라인데 5K에서 50프레임까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K 그러니까 보통 5K 촬영을 하면 30프레임까지 가거나 혹은 뭐 2대1도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5K 2.4대 1이 돼야 그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요거보다 상급 기계들은 5K에서 제미나이는 60프레임 그냥 찍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 앞실에 이런 걸 차단을 해.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레임 마크를 딱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현재 촬영하는 프레임이고 그 아래쪽에 프로젝트 타임 베이스라고 있어요. 이게 몇 프레임짜리 영상을 촬영할 것인가 그걸 여기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23.98 만들어 놓고 이 촬영은 뭐 50프레임 24, 48프레임으로 한다. 그러면 47.95 이렇게 하면은 이걸 촬영해 보면 2배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는 거죠. 5K에서. 그리고 24프레임에서 초당 한 장을 촬영한다. 잘못 눌렀어요. 초당 한 장. 제일 밑에 1프레임을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1초에 하나씩 찍어가지고 24프레임이 되면은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쉽게 만들어 놨어요. 베이스 프레임을 맞춰 놓고 그걸 해버리면 24초가 1초로 줄어드는 타임랩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간격을 넓게 가려면은 60p로 59.94로 만들어 놨을 때 1초에 한 장씩 해가지고 59.94배 늘어지는. 맞나?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1분에 1초가 압축되는 타임랩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고 뭐 타임랩스를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능들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프레임하고 베이스 프레임하고 이 위에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타임랩스 및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K에서 120프레임까지 나오고 그리고 2K로 최대한 당기면 300프레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HD에서 300프레임까지 고속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고속 영역까지는 촬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샘플은 따로 촬영해서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뒤져보시면은 이거 샘플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ISO예요. 25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은 12800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 R3D라는 RAW 포맷을 촬영을 하면은 ISO를 편집할 때 더 내릴 수가 있어요. 뭐 5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냥 250으로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ISO에서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노이즈예요. 예전에 DSMC1 이제 그 에픽 킥스케일을 쓸 때 보면은 노이즈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노이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SMC1에 나오는 그 노이즈가 꼭 필름 그레인 같은 굉장히 영화적인 느낌을 줘가지고 그 그레인 노이즈를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얘로 오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간에 밖에 나가서 뭐 1600, 3200 이 정도 찍은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그냥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200까지는 그냥 막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레이븐 사용할 때. 그러니까 레이븐하고 얘가 둘 다 드래곤이고 거기다 이전에 사용하던 에픽 드래곤 6K 걔도 드래곤 센서인데 그 DSMC1의 드래곤하고 DSMC2의 드래곤이 많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깔적인 면도 이 신형들이 색깔이 좀 진한 편이고 거기다 컬러도 더 진하게 나와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SO는 그렇게 노이즈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캐논 렌즈 마운트 렌즈를 코드놨잖아요. 1.4부터 그 22까지겠죠. 그래서 F로 표시가 되어 있네. T가 아니고. 그래서 쭉 해보면 F 1.4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T 16까지 이렇게 해서 편하게 그 조리개를 터치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액세서리 중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드 핸들을 달고 쓰는 게 있는데 걔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뒷 다이얼을 돌리면 아마 그 조리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 다이얼을 돌리면 AF가 움직이면서 포커스를 돌려줘요. 그래서 조금 셔터 스피드랑은 그 많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 그 옆에 이제 셔터 스피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30분의 1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48분의 1초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것도 개각도로 바꿔가지고 뭐 180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으니까 기능 안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켈빈이에요. 5600 켈빈 이렇게 돼 있죠. 뭐 구름기 나면 4800 켈빈, 백열등 3200 켈빈 이렇게 외우실 필요도 없고 요 켈빈도 안에 들어가면 어드밴스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데일라이트 그리고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르시면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고 제일 재밌었던 게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에바원에서 말했었나? 오토가 앞에 나와 있고 수동이 뒤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수동이 앞에 나와 있고 오토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다. 얘가 오토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토와 벨이 제일 깊숙한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와 벨 해가지고 촬영을 눌러보시면 틴트까지 세곤도 켈빈의 틴트까지 다 맞춰가지고 지가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편집할 때 맞추면 돼요. RAW 카메라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오케이 됐고요. 그리고 5K 있고 5K라고 써진 이 부분은 뭐냐면은 촬영 포맷이에요. 제일 5K 2대1 2대1 촬영하면은 저거죠. 18대9 스마트폰 같은 데 2대1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면 되고 5K 와이드 스크린 이거 하면 이제 시네마스코프인 거예요. 2.35대1 뭐 얘가 2.4대1인가? 그렇게 이제 와이드로 넓게 나오는 게 나와요. 그리고 5K HD란 메뉴가 있어요. 5K HD가 뭐냐면은 16대9 화면비로 만들어져요. 얘는 60프레임 나오던가? 제가 16대9를 요즘에 잘 안 찍어가지고 HD로 하면은 안 나오네요. 야 역시 HD는 안 나오나 보다. 그렇죠. HD도 안 나오네. 이게 낚였어. 그 5K에서는 와이드 스크린에서만 60p가 나오고 나머지는 50p 정도. 그리고 4K로 갑니다. 4K가 있고 4K 2대1 와이드 스크린 H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5K로 했을 때 제일 넓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4K로 가면은 잘라요. 그리고 3K로 가도 자르고 2K로 가도 잘라요. 다른 카메라들은 그냥 화각의 변화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그 촬영하는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냥 이렇게 크게 찍은 걸 작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잘라가지고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률 언제 또 22대1로 바꿔놨어. 22대1에서부터 여기 4대1, 5대1까지 가네요. 5대1 이렇게 돼 있는데 압축률이 높아지면 진짜로 그 압축한 파일 보듯이
그렇게 좀 색상 정보들이 엉뚱한 색깔이 많이 들어와요. 노이즈하고는 좀 다르게 컬러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이야 뭐 많이 안 깨지는 것 같은 컬러적인 면에서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원하시는 압축률을 찾아가지고 그 녹화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대 1도 많이 사용을 하고 웹에서 올릴 때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걸 막 5대 1을 쓰나 16대 1을 쓰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대충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요한 사항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 드렸는데 이 오른쪽 밑에 원래 사운드바가 뜨거든요. 근데 지금 사운드바가 제대로 안 뜨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프레임이 59.94로 맞췄는데 지금 50프레임을 찍고 있으니까 요게 살짝 타임랩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29.97 요걸로 맞추면 오케이, 위에도 29.97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운드가 뜨게 되는 거죠. 뭐 요런 점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재생하실 때는 왼쪽 밑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찍었던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언제 찍은 거야? 그렇구나.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로딩 집 앞에서 뭐 하다가 살짝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니까 레드 카메라가 완벽한 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촬영했던 건데 심심해서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메뉴가 워낙 간단해가지고 그냥 막 누르다 보면 다 나와요. 메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미지, 모니터링, 오버레이, 파워, 플레이백, 미디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포맷 메뉴도 있고 그리고 뭐 프리셋 세팅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메뉴는 막 카메라 가지고 막 눌러보면 다 나오고 하다 뭐 잘못됐다 싶으면 팩토리 리셋을 해버리세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이 메뉴에 대해서는 그냥 몇 번 눌러보면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된 거죠. 자, 오늘은 스칼렛 W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짝 보여드렸어요. 일단 그거 같아요. 개별 소비세를 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디카,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하던 시절에는 디지털 카메라, 뭐 디지털 백 같은 거 이렇게 사면은 개별 소비세가 거의 달라붙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골프채 개별 소비세 안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특소세 안 달라붙었어요. 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포츠 도구니까. 아마 요트도 그때는 안 붙어 있었을걸요. 뭐 매더그래도 안 붙어 있고 딩기 요트 같은 거에 개별 소비세 붙이는 건 그건 좀 미친 것 같잖아요. 딩기 요트가 무슨 그런데 큰 요트에도 개별 소비세가 아마 같이 안 붙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에 관세가 붙나요? 관세 안 붙을 텐데 개별 소비세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캠코더라고 붙어 있어요. 특별 소비세인 거죠. 이름만 바뀌었지.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치품들 있죠. 시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관세, 부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비해서 시계를 사면은 한 비용이 세금이 더블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그나마 교육세 붙는 그런 물건들보다는 좀 나은데 근데 이게 개인의 취미용품은 아니잖아요. 그쵸? 개인이 취미용으로 레드를 산다는 거는 가능한가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카메라들을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취미용품 같은 카메라계의 스포츠카네요. 아닙니다. 카메라계의 덤프트럭인 거죠. 일하기 위해서 사는 카메라예요. 이거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영상을 업으로 하고 그걸로 이제 영상을 생산해내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공장에 있는 프레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스포츠카 개인이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 사는 카메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리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업무용이지 절대 취미용은 아니니까요. 특히나 아리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무지무지하게 무거워요. 레드도 이것저것 붙이면 진짜 무거워요. 제가 카메라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했지 제대로 제가 쓰는 메인 배터리에다가 렌즈에다 이런 거 딱 붙이고 기본만 딱 붙여가지고 카메라 바디를 딱 들고 저울에 딱 올렸더니 7kg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캐논의 30-300 렌즈가 5.8kg인가 그러죠. 야, 그런 거 붙이면은 7kg가
렌즈가 한 1.2kg 나가니까 거기에 한 5.8kg, 5kg 더 붙었다고 봐야 되는구나. 줌 렌즈 하나 붙이게 되면 한 10kg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취미용으로 들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뭐 이거는 결론적으로 업무용, 일할 때 쓰는 그런 거라고 봐주셔야 돼요. 고급 카메라가 아니고 비싼 기계, 생산 기계라고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별 소비세가 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그 법을 만져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영상하는 사람들 착한 것 같아요. 이러면 대규모로 시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네요. 자, 문의사항이라든가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대답해 드리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보이는 족족이 가능하다면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